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 제주도 지역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로 접근 중인 7호 태풍 뿌라삐룬의 영향으로 내일은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달 6일쯤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대북제재 철저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배경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대한항공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과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에서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내 소송비 대납 사례처럼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13년 당시 고용노동부 차관이 삼성전자 서비스의 불법 파견 사실을 알고도 덮으려 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시 차관은 그런 일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주최 측 주장 8만 명이 모였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로 추산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토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오늘 장마전선이 다시 올라오면서 제주와 남부지방에 많게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시장의 가게들과 농경지 등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가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오늘 오전 제주 동부의 전통식당. 천장 틈새로 폭포 같은 물줄기가 쉼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비닐로 물건들을 덮어 비를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장사를 준비하던 옷가게 등 10여 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너무 비가 많이 쏟아지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치울 수가 없는데 주식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그냥 이리저리 해놨어도 다 젖어버려. 당장 장사할 물건이 없어버려. 지금 다 젖었어 저거. 한때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해안도로 근처 게스트하우스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새벽부터 해가지고 확인을 했었거든요. 8시에 확인 한번 하고 8시 10분쯤 딱 나오니까 5분에 10분 사이에 물이 허벅지 정도까지 찼더라고요. 농경지 침수도 잇따랐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많은 비로 성인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면서 어떤 농작물을 심었는지 확인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부산에도 오늘 하루 영도구 등 지역에 따라 10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일부 도로가 통제되는가 하면 이틀 전 무너진 축대를 복구하는 작업도 차질을 빚으면서 추가 붕괴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 빗길을 달리던 승용차들이 잇따라 미끄러지면서 15m 아래로 추락하거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모두 5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라입니다. 7호 태풍 뿌라삐룬은 당초 예상보다 북상 속도가 늦어져 모레 저녁쯤에 제주도에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끌어올린 많은 양의 수증기 탓에 당장 내일 새벽부터 서울 등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이정훈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도 저녁 무렵 강한 비가 쏟아지며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아직 태풍 뿌라삐룬과 거리가 먼데도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린 건 태풍이 끌어올린 수증기 탓입니다. 태풍 전면의 열대 수증기가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장마전선으로 공급되면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겁니다.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하는 내일은 비의 강도가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좁고 강한 비구름이 한 지역에 정체하며 국지성 폭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지속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침수 피해, 산사태, 축대 붕괴 등 비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태풍은 예상보다 더디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일본 오키나와 서쪽을 지난 뒤 월요일 저녁 제주 부근에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론 호남 서해안을 따라 북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월요일 낮부터, 내륙 지역은 월요일 저녁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전선과 태풍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4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는 300mm, 그 밖의 전국에도 100에서 2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 정도 비에는 계곡이나 하천물이 넘칠 수 있는 만큼 야영객과 저지대 주민들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회담이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달 6일에 방북할 거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와 함께 대북 제재에 고삐를 풀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달 6일 방북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20여일 만에 후속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방북에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 장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해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왕이 부장과의 통화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공해상에서 선박에서 선박으로 불법 환적하는 문제를 지적했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안보리 대북 결의를 지키겠다는 입장이 일관되고 명확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至于你刚才问到的关于执行联合国安理会决议的问题，中方在这个问题上的立场是一贯的明确的。 그러나 중국은 한편으로 러시아와 손잡고 대북 제재 고삐를 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러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언론 성명 초안을 배포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대북 제재를 이행하겠다는 관련국들의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물밑에선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의 미묘한 힘겨루기가 빚어지는 양상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세 번째 방중 이후 첫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중국과 인접한 섬 지역인 신도군을 찾았는데 접경 지역 특구 개발 등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효용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과 인접한 서해 최북단 신도군을 현지 지도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신도는 비단섬으로도 불리는 북한 최대의 갈대 생산지이자 화학섬유 원료기지입니다. 중국 단둥 남부 둥강시와 지척에 있어 북한이 1990년대부터 경제개발 특구로 주목해온 곳입니다. 신도군을 주체적인 화학섬유 원료기지로 튼튼히 꾸리고 가을 생산을 늘리는 것은 우리나라 화학공업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가을 대풍을 안아오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시찰에는 8개월 만에 북한 매체에 공식 등장한 황병서 전 총정치국장과 함께 조용원, 한광상 등 김 위원장의 세 차례 방중을 수행했던 인물들도 대거 동행했습니다. 특히 대표적 중국통인 김성남 당 국제부 제1부부장이 이례적으로 국내 시찰에 함께했습니다. 수행원들의 면면을 봐서는 중국과의 경제특구 협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지고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 이후를 대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여집니다.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이 소형 모터보트와 작고 낡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방영해 소탈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3주 만에 드디어 북미 간 고위급 접촉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편에선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국제부 박에스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네. 이 미국이 중국의 대북 제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한 셈인데 왜 그런 건가요? 트럼프 정부가 지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미국 내부의 압박입니다. 최근 미국 언론들의 논조를 보면 더 이상 북한에 노란하지 마라. 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북미 정상회담 이후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든요. 좀 살펴보면 한미가 일단 군사훈련을 임시로 중단을 했죠. 그리고 남북 간의 대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철도 연결까지 합의를 했어요. 또 네,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 또 이렇게 유엔 안보리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걸 보면서 북한은 한 게 없는데 북한에 대한 보상은 너무 빨리 시작이 돼버린 게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북한은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그런 거죠. 예. 미국 정보기관 관리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보도가 나왔죠. 미 NBC 방송이 이 10수명의 정보기관 관리들로부터 취재를 했다면서 이 북한이 최근 몇 달 동안 복수의 비밀 장소에서
우라늄 농축을 계속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북미 정상회담 준비 또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핵무기에 쓸 물질을 계속 만들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또 이제 여기 아까 거기서 보면은 복수의 비밀 장소가 나와요. 그렇게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장소들도 있는데 과연 북한의 핵무기, 핵시설,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기는 한 거냐 이런 문제 제기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이제 MBC는 정보기관 관리들이 북한이 미국을 속이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이런 말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정보기관 관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도 더 강해지고 있죠. 이 며칠간 좀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통과가 됐고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의회에 상정이 됐고요. 네. 또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 등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미국 내에는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이 돼도 만약에 인권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보상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권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전 세계에 확산하고 관철시켜야 될 근본 가치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트럼프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여러 모양새인데요. 방면으로 그렇죠. 네네. 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가 그만큼 아주 중요하겠군요. 네, 일단 이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전후로 해서 북한이 뜸을 들여온 1차 미군 유해 송환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유해 발굴과 송환 문제도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관심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합의한 이후에 이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북한의 그 비핵화 이행 조치들이 얼마나 나오느냐는 거거든요. 네.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 이거는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북한 핵무기 핵시설 신고 검증에 대한 것도 논의가 좀 진전이 돼야 돼요. 그런데 네. 이번 방북에서 과연 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확신을 주고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킬 만한 수준의 그런 이행 조치가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한항공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당시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처리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땅콩 회항으로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 2건과 조양호 회장의 또 다른 소송에 대해서도 변론 비용 수십억 원을 회사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거물급 정관 변호사와 대형 로펌, 집사 변호사 등을 선임해 총력 방어에 나섰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댄 건 대한항공. 검찰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조양호 회장을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여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그리고 박창진 사무장이 역시 미국에서 제기한 정식 재판 청구 소송. 두 소송의 변호사 비용 역시 대한항공이 지급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저희 변호사의 얘기는 이미 이분들의 영향력이 그 로펌의 영향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아마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다가 처음부터의 의견이었어요, 저는. 당시 조 전 부사장의 변호는 미국 굴지의 로펌인 메이어 브라운이 맡았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수십억 원.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문희상 의원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조양호 회장의 변호사 비용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조 회장은 2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대형 로펌을 선임했고 비용은 역시 회사가 냈습니다. 조양호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항공이 부담한 변호사 비용은 20억여 원에 달합니다. 조양호 회장 측은 검찰 조사에서 회사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고 회사 이익과도 관련된 사건이었다며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지난 2013년 노동부 차관이 삼성전자 서비스 AS센터의 불법 파견 사실을 알고도 덮으려 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결론낸 보고서에 원본이 발견됐는데요. 이 원본을 보면 불법 파견으로 볼 만한 내용이 많지만 당시 노동부는 이런 판단을 묵살했다는 겁니다.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3년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서비스 AS센터를 수시 감독한 결과 불법 파견이 아니라며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39페이지 분량입니다. 그런데 69페이지짜리 원본 보고서가 따로 있습니다. 원본에는 원청이 하청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단체 카톡방을 통한 업무 지시와 각종 보고 의무까지 적혀 있습니다. 불법 파견으로 판단할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실무자들이 작성한 당시 중간 보고서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 명령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이런 판단을 뒤집고 불법 파견이 없었다고 발표한 겁니다. 노동행정 적폐청산 작업을 하고 있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당시 수시감독 과정에서 정모 전 차관과 권모 전 노동정책실장 등 고위 공무원들의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불법 파견 사실을 알고도 수습하라고 지시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관련 회의를 정리한 문건에는 출구 전략이라는 표현과 함께 삼성 고위 인사의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모 전 노동부 차관은 KBS와의 통화에서 본인은 수시감독 때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수 의견이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상황에서 삼성에 면죄부를 줄 수 없어 개선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인천 월미도의 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가 추락하는 사고가 나 5명이 다쳤습니다. 지난주에도 근처 또 다른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기둥이 파손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고질적으로 계속되는 놀이공원 사고, 안전 불감증이 문제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인천 월미도의 한 놀이공원. 42m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놀이기구입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뒤 다시 올라가던 놀이기구가 앞서 멈췄던 위치에서 멎지 않고 그대로 추락합니다. 기구에 타고 있던 5명은 충격으로 어깨와 허리 등을 다쳐 일부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들은 기구가 상승하다 말고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30m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이게 제동이 걸려야 되는데 안 걸려서 그냥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쾅 하고 바닥에 부딪혀서. 놀이시설 관리자는 8개의 자동 센서 중 일부가 고장나 멈추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내려오면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건데 센서 고장으로 에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서 그런 거 같다는 거예요. 사고 하루 전 정기 안전검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놀이시설 운영자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월미도에서는 일주일 전에도 회전근해가 기울면서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엔 볼트가 풀려 놀이기구가 추락하면서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고 대책도 여러 번 발표됐지만 안전 불감증 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내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주당 법정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지난 2월 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앞으로 3년 동안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방송, 사회복지 서비스 등 21개 업종과 노선버스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 1일까지 52시간제 시행 유예를 받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노동자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가장 큰 집회인데요. 내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 정책의 6개월 계도 기간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정부 노동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광화문 광장을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주최 측 추산 8만 명, 경찰 추산 4만 명. 이번 정부 들어 가장 큰 집회입니다. 80만 조합원에 가까운 민주노총은 올 하반기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 노동정책이 거꾸로 간다는 비판에 이은 조치입니다. 노동자를 기만하고 최소한의 약속마저 버리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특히 최근 이뤄진 노동정책의 변화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노총은 이 집회에서 매년 비정규직 철폐 주장을 해왔던 것과 함께 이번에는 최저임금법 같은 현 정부 노동정책 전반을 비판했습니다. 말로만 노동 존중,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산입 범위가 늘어나 인상 효과가 무력화됐다고 비판했고 또 내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갑자기 생긴 계도 기간 6개월 탓에 무의미한 정책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이러한 개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집회는 청와대 쪽을 향한 행진까지 이어졌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올 들어 5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은 2조 6,925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정도 늘어난 건데요. 이는 실업급여 지급액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81만 6천 명 정도로 한 사람이 평균 3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 총액은 6조 4천억 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는 지난해 지급액보다 1조 원 넘게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지출액이 급증한 것은 실업급여 대상자가 는 데다 구직급여의 일일 상한액이 전년보다 20%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2년 전 필리핀 경찰이 한국인 사업가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참혹하게 처리한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줬었죠. 이 숨진 사업가 부인은 범인이 단죄되는 것을 보기 위해 현재 홀로 남아서 아직도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어도 소가리만 할 수밖에 없는 재외국민들의 이야기를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10월 필리핀 한인 사업가 지익주 씨가 누군가에게 납치됐습니다. 몸값을 노린 범죄였습니다. 필리핀 경찰에 신고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부인 최경진 씨는 남편을 찾는 신문 광고를 내고 직접 CCTV 영상까지 찾아 나섰습니다. 견딜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살아있다는 생각하니까 빨리 찾아야겠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 석 달 뒤 돌아온 건 남편의 피살 소식이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현지 경찰. 시신은 참혹하게 처리됐습니다. 화장실에 그렇게. 근데 그거는 우리 남편 아니야. 아니야. 우리 남편 어디 살아있을 거야. 필리핀 대통령이 나서 엄중한 처벌을 약속할 때만 해도 범인들이 금세 죗값을 치를 것만 같았습니다. Then I can maybe send your head to South Korea. 하지만 재판은 지난해 말에야 시작됐고 그나마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낯선 법과 언어 장벽에 최 씨는 홀로 힘겨운 싸움 중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왜 나 혼자만 여기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한 달 전 필리핀 한인 선교사 백영모 씨는 불법 무기 소지죄로 수감됐습니다. 권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현지 경찰에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소용없습니다. 무기를 본 적도 없고 무기를 만진 적도 없고 무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너무 억울한 거죠.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저희 너무 답답하고. 국내에서 국민들이 범죄 피해를 입으면 경제적,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나 백 씨 같은 재외국민들은 현행법상 경제적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서비스 역시 해외에선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근거 법령이 없어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외국에 살기 때문에 그거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국민님은 똑같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은 2016년 한 해만 7,800여 명. 4건의 재외국민 보호법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일본 시가현에서 이례적으로 강력한 돌풍이 발생해 건물 130여 채가 부서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일본 기상당국은 이번 돌풍이 토네이도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나시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일본 시가현 마이바라시를 강타한 돌풍의 모습입니다. 토네이도와 흡사하게 거칠게 소용돌이 치며 바닥을 훑듯이 이동합니다. 도로 구조물 등이 모두 휩쓸려 날아오르고 전선이 끊어지며 불꽃이 튑니다. 突然空が曇ってきて急激に強い風が吹いて 돌풍이 지나간 후 약 2.5km 길이의 벌판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찌그러진 채 골조만 남았습니다. 지붕이 통째로 날아가거나 유리창이 부서지는 등 건물 130여 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もうブリブリブリと言ってましたね。すごかったです。もう台風以上でしたわ。もうこんなん初めてでしたが、ガラスは割れるわ。 돌풍에 날아온 물체에 맞거나 유리창 파편 등에 맞아 8명이 다쳤습니다. 기상 당국은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례적인 돌풍의 성격과 규모 등에 대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나시나입니다. 유년 시절 즐기던 장난감이나 만화, 과자 등을 어른이 돼서 다시 찾는 이른바 키덜트족이 늘면서 이들을 겨냥한 시장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즐기면서 쇼핑도 할 수 있는 전문 매장도 생겨났는데요. 홍진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근 강남 한복판에 들어선 장난감 전문 가게. 점심시간에 틈타 나온 직장인들이 장난감 구경에 푹 빠졌습니다. 피규어와 레고 등의 장난감뿐 아니라 캐릭터가 들어간 생활용품도 인기입니다. 큰 비용 안 들고 소소하게 일상의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와 같은 감성을 지닌 어른들을 일컫는 이른바 키덜트 문화가 확산하면서 관련 국내 시장 규모는 1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어른을 위한 장난감이 속속 나오면서 장난감 전문가까지 등장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전 세계 16명만 있는 레고 전문가로 선정된 김성환 씨. 10년 전 다니던 대기업까지 그만두고 레고 창작가로 전업했습니다. 성인이 돼서 우연히 이제 그 백화점에 갔다가 거기 있는 레고를 발견해서 옛날에 그 추억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최근 문을 연 이 대형 만물점도 재밌는 소비를 추구하는 키덜트족을 겨냥했습니다. 500원짜리 과자, 마니아를 위한 장난감까지 4만 가지의 잡동사니를 팔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가오리예요? 가오리 너무 귀여워. 소비자들은 미로 같은 통로를 탐험하며 자신만의 장난감을 찾습니다. 그냥 어린 마음이 그대로 큰 거죠, 뭐. 네,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어린애가 그냥 몸만 큰데 취향은 그대로고. 네, 그래가지고 찾게 된 거지. 바쁜 삶 속에서 어릴 적 동심을 자극하는 장난감을 찾는 어른들이 늘면서 소비 문화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난민 문제를 둘러싼 찬반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불법 난민 외국인 대책 국민연대 회원 등 700여 명은 오늘 저녁 8시부터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 모여 난민법과 무비자 제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같은 시간 인근 세종로 파출소 앞에서는 120여 명이 난민 반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제주도의 예멘 난민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여러 차례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이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탁 행정관은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던 선거법 재판 결과와 의전 비서관실 동료들의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사의 표명 이유로 들었습니다. 리비아 해안에서 난민들의 배에 탔던 것으로 보이는 여아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세 아이는 모두 빨간 원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2살에서 3살로 추정됐습니다. 앞서 리비아 해안경비대는 트리폴리 동쪽 해안에서 난민 120여 명이 타고 있는 배가 전복됐으며 16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천년 고찰, 통도사와 부석사 등 7개 산사가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13번째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봉안돼 우리나라 3대 사찰로 꼽히는 통도사. 절을 품은 산의 모습조차 부처가 설법하던 인도의 산 모습과 같아
통도사라 이름 지어졌습니다. 높이 33m 금동 미륵대불이 내려다보는 천년고찰 법주사와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화엄에 큰 가르침을 펼치던 부석사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산사 7곳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에 최종 등재됐습니다. 21개 전체 위원국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만장일치로 등재가 확정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불교 전통을 이어온 한국 사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높이 평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찰들의 진정성과 완전성, 보존 관리 계획도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월 등재 권고 대상에서는 제외됐던 봉정사와 마곡사, 서남사도 함께 포함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처음 일부 산사가 역사성과 규모 비용으로 권고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역사적 자료를 보완하고 다만 세계유산위원회는 증가하는 관광객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특별히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세계유산 등재로 우리나라는 석굴암과 남한산성 등 모두 13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